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탄원서가 쏟아졌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재는 최근 빈도를 늘려 평일에는 매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말과 휴일 각자 자료를 검토하며 쟁점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의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는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원일치 결정을 내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도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연일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고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팩스로도 300여 건에 달하는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의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결론이 난 탄핵 사건들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헌재의 판단이 나오고 있고 이는 사법질서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라며 계엄 선포는 비합리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뒤에 외부 활동이나 공식 메시지 없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보조를 맞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직접 거론했던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석방 이튿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 인사들의 예방을 끝으로 외부 행보나 공식 메시지 없이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석방 직후 김치찌개 만찬 등을 상세히 전했던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비공개 일정까지 이례적으로 노출하며 허위 주장을 반박했고 윤 대통령 주변인들의 이른바 전원 정치에도 경보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로우키 전략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자칫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 장군 행세를 하며 멀쩡히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직무복귀를 행세를 또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재에서의 탄핵 기각을 전망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등 윤 대통령 석방 뒤 여론 흐름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도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상으로는 여전히 탄핵 찬성이 반대에 크게 앞서고 중도층에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헌재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중동 행보는 적어도 선고기일 지정 전까지는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 일대는 밤낮 없는 집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에 복귀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민들은 다시 일대가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침마다 관저 옆 초등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엄마 아빠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가운데 이곳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시위가 심했다 보니까 수업 도중에도 그 방수 소리가 다 들렸다고 했거든요. 너무 과열됐었던 양상이 있었고 불안하죠. 이런 우려에 학교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과 다음 날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또 사람들 모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학교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럴 때 무섭다고 하죠. 네, 사람 많이. 주민들은 계엄 선포 이후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며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이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의 뭐 함성같이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잠도 잘 수가 없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다시 인파가 몰리며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는 상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화장실 문제 갖고 언쟁을 하는 거고 노상방뇨 너무 많이 하고 욕설을 많이 하고 또 술 먹고 시비 붙고. 매출은 많이 오르는데 그렇다고 그걸 반기지는 않아요. 일찍 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도 집회가 이어질 당시 일대 교통이 통제되며 겪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많이 막히죠. 여기는 거의 통제가 차량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시위하면은 그 단체 주문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막으면은 골목 전체, 부천 전체 다 막혀버리니까 저희가 또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입니다. 집회로 사람들이 몰리자 이렇게 아예 폐쇄를 해버렸는데요. 바로 옆 육교 역시 출입을 막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대통령 관저 일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주말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어제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촛불행동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3시 을지로 입구역에서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노동자 대회를 열었고 오후 2시에는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파면 촉구 농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을 앞두고 탄핵 반대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어제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으로 옮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주변에서는 낮 1시부터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기도회 형식의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애국 청소년 연대가 선관위 규탄 대회를 개최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 반부터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이 나오기 전 마지막 주말로 예상이 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구미에서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역 앞에 태극기와 세이브 코리아가 쓰인 깃발을 든 시민들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입을 맞춰 탄핵 기각이라는 구호를 연호합니다. 연단엔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연사로 나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을 기각하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를 마친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수개범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의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광주에선 180여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마다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손에 든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규탄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에 대해 즉각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법률적 탈옥을 감행한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겠죠. 탄핵 찬반 집회는 구미와 광주는 물론 대구와 울산, 부산 등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인파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찰이 김성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다시 신청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권고에도 경찰이 고심을 하는 배경은 뭘까요? 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펜스 너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한 뒤 차에 오를 때까지 대통령 곁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동안에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마다 경호해 왔는데 이제 다시 한남동 관저에서 밀착 경호에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서 막혔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체포 방해 우려가 사라졌다는 논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돌아오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검찰에 권고한 만큼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여건도 갖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휘부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를 논의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증거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곧 있을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신병 확보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김 차장이 대통령 석방에 따라 경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논리로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경찰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탄핵 정국이 석 달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여론전의 주 무대인 방송, 신문 등 매체를 놓고도 연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TV 채널까지 공방의 대상이 됐는데 정치 실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목욕탕 TV 공방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목욕탕에 설치된 TV는 보도 전문 채널을 틀어놓는 게 관례인데 어느 순간 특정 정당이 선호하는 채널만 나온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한 겁니다.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놔요. 일부 언론 보도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걸 넘어 편향적이란 불만을 터뜨린 셈인데 이에 야당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곧장 SNS 글을 올려 목욕탕 TV 채널을 바꿔놓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공개 답변했습니다. 특히 권 원내대표를 향해선 뒷담화나 한다고 비난하면서 내란 동조정당의 원내대표답다는 취지로 비꼬았습니다. 여야가 이제는 목욕탕 TV 채널을 놓고도 반목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적잖은데 탄핵 정국에 들어선 전보다 더 소통이 단절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의원들과 소통해달라고 당부까지 하는 현실이 정치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삼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오선 의원의 입에서 요즘 의원들은 서로 괴물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교류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이사회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다 괴물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22대 들어와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여야 의원들끼리. 물론 과거엔 여야의 극한 대립을 타파하려는 이색적인 시도도 있었는데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한 일명 목욕당 창설이 대표적입니다.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 국회, 야당만 있고 여당이 없는 국회는 필요 없다며 목욕탕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의 친목 모임인데 공동대표 등 당직도 갖추었습니다. 당시 당내 적정온도 유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그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목욕탕에서 여야 모두가 만나서 그 목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랬다는데 목욕당은 목욕탕에서 국정을 논하느냐는 희화화 논란 등 모진 비판 속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10년도 더 넘은 시점에 다시 회자되는 건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는 되새겨볼 만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뒤늦게 한 우리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잘못된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온 정부의 외교 이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그제야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외교당국의 능력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원론적인 동맹 지지 입장만 믿은 겁니다. We meet as both of our countries are experiencing periods of transition. And what we know is this: our relationship is bigger than any one leader, any one government, any one party. The security challenges.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일이라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 앞에 동맹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현 트럼프 행정부가 훨씬 더하기 때문입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우리나라는 아무리 권한대행 체제라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2달이 가깝도록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은 물론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에너지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 통상수장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은 농축산물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고기업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 때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재개됐습니다. 단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허용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제이미 승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위생검역조치 SPS를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SPS는 해외 질병과 병해충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사과 등에 대한 시장 개방과 함께
체리와 블루베리 등 과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콩과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감자는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고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1시간 30분 정도의 만남이어서 협의를 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압박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유용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플랫폼 규제와 망사용료 지불 법안에 대한 논의와 디지털 지리정보 반출 금지 등을 문제 삼아왔는데 이번에도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 확대도 거론됐습니다. 대미 투자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미국은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고 말해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커지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습니다. 소비와 건설 투자, 일자리 부진에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며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민생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실물경제 성적표는 1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에 여실히 반영됐습니다. 생산은 2.7%, 소비는 0.6%, 설비 투자는 14.2% 감소했습니다. 취업자도 2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친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기 부진의 그림자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3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수회복 지연에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부과도 현실화하며 통상 환경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발 세계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건설, 소상공인, 서민금융 등 민생 경제 대응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혼선 탓에 공교육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하지만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4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 154만 원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반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교육 양극화 심화도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학원비를 월 평균 30만 원 가까이 더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에 기대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입시 정책 혼선과 급변침이 이 같은 상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장식만 화려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것에만 속도를 냈을 뿐 이 사교육이 왜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표적으로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오히려 변별력에 대한 불안을 낳았고 결국 학원가로 학생이 몰리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또 의대 증원 전후를 비교해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입시 제도 변화를 지향하고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올봄은 시작부터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잠시 따뜻해지나 싶더니 일요일인 오늘은 또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눈비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이 눈비가 그친 월요일에는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며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갔습니다.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4월 중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잠시 제자리를 되찾았던 계절의 시계는 밤사이 추위를 몰고 오는 강수구름과 함께 다시 겨울로 역주행할 전망입니다. 하루 사이 또다시 날씨가 급변하는 겁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어 16일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대설경보 수준인 30cm 이상의 눈이 예고됐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충북 등 일부 내륙에도 5cm 안팎의 눈이 대설주의보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비와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눈비와 월요일 강추위 이후에도 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변하는 봄 날씨, 건강관리와 함께 시설물 피해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에는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고 제주 대표 축제인 들불 축제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아파트와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상곤 기자입니다. 축제 진행을 위해 설치해놓은 천막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천막을 지탱하던 밧줄은 끊어져 버렸고 책상 등 집기들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제주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들불 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새별오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4.8m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남은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주 구자읍과 한림읍에서도 강풍에 신호등이 파손돼 긴급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광주광역시 용봉동에 있는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소방서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동자들이 갑판 아래에서 천장을 용접하던 중 상부에 있던 보온재에 열이 전도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지만 마을은 여전히 전쟁통입니다. 하나둘씩 복구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손해 사정 등 제대로 된 피해 규모 산정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한편으로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순간 오른편에서 하얀 물체가 날아들더니 폭발이 일어나고 일대가 화염과 연기로 뒤덮입니다. 강한 충격에 근처 주택의 창문과 창고 벽면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포탄이 떨어졌던 경기 포천시의 한 마을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폭탄을 직접 맞은 집은 석가래가 부서져 지붕이 주저앉았고 코앞에서 폭탄이 터진 집도 바닥부터 벽, 천장까지 성한데가 없습니다. 충격파 때문에 여기 부분들이 다 천정은 다 주저앉은 상태고.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은 피해 산정과 보상 협의에만 반년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지옥 같은 시간을 계속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라. 집이 부서진 주민 일부는 마을에서 8km가량 떨어진 숙박시설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이런 생활이 불편하지만 부서진 집이 무너질까 봐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집 안에도 천장이 주저앉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오늘은 낮게 느껴지지? 너무 가깝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펑 했거든요. 폭격 당시 상황이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주민들.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재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에 이미 27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괜찮은 일이 있어 죽겠지. 이게 아주 가슴이 볼렁볼렁하고 그것도 아주 막도 지고 링일도 맞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돋는다 그럴까? 잠자다가도 소리 나면 뻘떡 일어나게 되고 천장 쳐다보게 되고 부퉁이 쳐다보게. 지난 13일 기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부서진 민가는 170여 채, 폐사한 가축은 200마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도 4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훈련이 잦은 이곳 주민들은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비행기가 지나가든 폼에 쏘면 포 쏘는 갭이다.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내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마을 곳곳에 난 상흔이 완전히 치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는 등 압박이 도를 넘으면서 신입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한 의대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서 과 대표가 올린 공지글입니다. 선배와 논의한 결과라며 모두에게 손해가 적은 선택은 당장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종용합니다. 또 하루 전 진행된 실명 투표에서 과반이 수업 거부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 행동을 유도합니다.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배신자로 몰아가거나 수업 거부 강요를 문제 삼은 학부모를 조롱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개강 초 50여 명이던 수업 참여 신입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신입생은 선배들 눈치와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수업 듣기를 포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의대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대 내 폐쇄적이고 밀접한 선후배 문화가 수업 거부 참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학생회가 수업 거부를 강요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한 5건 수사를 했고요.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찬반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명이 공개된 입장에서 반대를 하기 힘들잖아요. 대학들 역시 학칙에 따라 징계를 예고했지만 학내 갈등을 고려할 때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선배들의 불이익 협박 속에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대립을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모집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 차원이지만 정작 공보의로 입대를 하려던 전공의들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돼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3,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880여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최대 4년간 순차 입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입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초과 인원을 공보의 등 보충력이 아닌 현역 미선발로 분류해 대기하도록 훈령도 고쳤습니다. 사직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서류를 사인받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공보의 선발 공고 인원은 최근 4년 사이 최저 규모로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보건지소 1,200여 곳 가운데 45.6%의 공보의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대체 자원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 시니어 의사 활용사업 선발자 가운데 일부를 의료 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공보의 만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인데 의료계는 전공의 입대를 막아선 정부가 이중 행태를 보인다며 현역 입영을 비롯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사관 후보생들과 다르게 의무사관 후보생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 대란 대책으로 공보의를 차출했다가 지역의료 공백을 초래한 정부가 전공의 군 문제를 두고도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보건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 의사의 삶을 접고 시골 의사를 선택한 일명 닥터 임사부를 윤지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의 한 마을. 오전 9시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곳은 보건지소입니다. 2,700명이 살고 있지만 병원도 약국도 하나 없는 이곳. 자주 몸이 아픈 평균 연령 75살의 어르신들은 오늘도 보건지소를 찾습니다. 약도 당장 정읍으로 나가야 하고 병원도 그러고 근데 당장 병원도 안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좋죠. 서울 아산병원 최초의 응급의학과 교수이자 대한응급의학회 창립 멤버 그리고 정읍 아산병원장 생활을 마치고 작은 면회 보건지소장이 된 임경수 원장. 통상적으로 공보의가 진료를 보는 이 자리에 재능 기부를 하고자 자원에서 연고도 없는 정읍에 정착한 겁니다. 우리 소장님 건강하셔야 된대. 저는 환자한테 건강하셔야 된다 얘기만 해봤지 그 소리를 들은 게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임 원장의 목표는 정읍 지역의 장애인 발생률을 낮추는 것. 정읍은 인구의 40% 이상이 어르신인 초고령 사회인데 노인들이 고혈압 등의 치료를 등한시하면서 마비와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데 뜨문뜨문 드시고 한 5년 하면은 장애인 발생률을 한 1% 낮출 수 있을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의학적 재능을 기부하러 왔지만 오히려 환자들에게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닥터 임사부. 농촌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지금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에 건네는 따뜻한 손길을 만났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날씨는 때론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의 재해를 가져오지만 또 어떤 날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선사하기도 하죠. 올해 기상기후 사진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들이 선정됐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자연의 두 얼굴, 김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불어난 강물 위로 건물 한 채가 마치 모형 장난감처럼 떠내려옵니다. 경기 여주 부근에서 수상구조물이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구조물은 결국 다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잔해만이 흘러갑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구름 속 초고층 빌딩이 바다 위 등대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구름 아래 반짝이는 불빛은 도시가 구름 속에 잠긴 듯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높았던 초여름 어느 날, 관악산 정상에서 담아낸 서울의 모습입니다. 부드러운 햇살과 먹구름이 맞물리는 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듯 길게 들이운 빗줄기들이 자연의 웅장함을 더합니다. 해질녘 붉게 타오르는 하늘과 구름 사이로 커다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하늘 높이 곡선을 그리며 펼쳐졌습니다. 밤바다 위를 덮은 검은 구름 사이로 끊임없이 내리꽂히는 번개. 마치 격전을 벌이듯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제42회 기상기후 사진과 영상 공모전 수상작들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을 바꾼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상과 기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담아낸 40점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과 정부 대전청사 그리고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 전시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해 1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밤사이 마을은 쑥대밭이 됐고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선 강풍으로 100건이 넘는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주유소에 서 있던 차량을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밤사이 토네이도가 핥히고 지나간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지붕이 뜯겨나가고 상점과 집이 무너졌습니다. We had several vehicles, tractor trailers that were damaged. Our roof, the roof to our storage building. Trying to think of what. There's just so much. 미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토네이도로 특히 미주리주와 아칸소주의 피해가 컸는데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We had over 150,000 people out of electricity, multiple tornadoes, fatalities, looting, auto accidents, just you name it, kind of an Armageddon situation for emergency response.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치명적인 먼지 폭풍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44개 카운티에서 130여 건의 산불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텍사스에서도 산불 피해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What we know right now is there's about 170,000 acres that were burned. We have last night I had a report of about 293 homes/structures that were destroyed. 미 기상청은 폭풍 후 저기압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해 시속 160km의 돌풍과 토네이도가 다시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에콰도르 북서부 에스메랄다스시 당국은 퀴닌테 지역 비체강 기름 유출 사태에 따른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현지 시각 15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사태 여파로 송유관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지난 13일부터 기름이 강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류를 포함한 강물 수십 킬로미터 구간이 기름으로 뒤덮였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쓰이는 에스메랄다스 강까지 오염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밤사이 날씨가 급변하면서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때아닌 3월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30cm 이상, 경북 산간에도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도 많게는 8에서 1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추위를 몰고 오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뉴스 스타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